본인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선거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 이 얘기도 사실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무슨 기여를 했는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었는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거든요. 지원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나요? 김은혜 의원. 이제는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콘텐츠를 국민의힘이 선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승리 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바로 혁신을 꺼냈고, 또 혁신위원장에는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이 혁신을 두고 일부 중진들은 너무 성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체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오남용되었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혁이나 혁신이나 다 스스로가 먼저 개혁되고 먼저 혁신되면서 다른 분들을 향해서 혹은 어떤 그렇죠.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전혀 개혁이나 혁신과 뭐 거리가 멀면서 혁신이나 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그야말로 우스워진다 이런 의미가 얘기를 없어지는군요.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준석 대표도 뭐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내에 많은 분들이 또 당 밖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준석 대표 본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앞에서 민주당의 경우 쌍디귿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민주당의 경우에도 박원주 의원, 박완주. 박완주 의원 내 경우에도 그것도 사실 지방선거 지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출당도 시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제재도 없이 본인이 혁신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데는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로남불이죠. 본인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선거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 이 얘기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대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던가 이 얘기를 할 수가 두 있죠. 번이나 소위 탈주국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후보가 뽑히고 난 이후에 소위 뭐 그 집을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가 뽑히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한 경선의 룰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정말 현명했기 때문에 소위 역선택에 넘어가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역선택이 가능한 룰을 뭐 만들었던 것도 또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당원들의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대선에 이준석 대표가 무슨 기여를 했는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었는가? 그 마이너스를 누르는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이대녀예요. 이대녀. 네. 이대녀의 그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러하고요. 지금 뭐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치권이 앞장서서 소위 갈등과 균열을 일으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뺏은 정치에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선거 결과에 저렇게 된 데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거든요. 지원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나요? 김은혜 의원 후보의 초기에 지원하고 이 지하철에 같이 인사니까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따로 가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다시 올랐던 것을 제가 그렇게 김동연 후보 기억합니다.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선거 이기려면 경기도에 이준석 대표를 자주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예요.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계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양도 거의 윤 후보가 따라 붙었어요.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그 운동원으로 네네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차이가 멀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네. 정말 영향을 미쳤는지 네.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만은 네. 실제 이준석 대표가 가까이 가고 난 이후에는 지지율 차이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31개 중에서 22개를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에서 졌느냐. 네. 결국 강용석 후보가 당에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막았던 것도 이준석 대표이고요. 그렇죠. 그 0.9%.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내 경선으로서 해결이 되었을 문제이지 네. 강용석 후보가 독자 출마를 못하는 것이죠. 당내 그렇죠. 경선에 이미 출마를 하고 나면 네. 이인제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 또 당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독자 출마했을 때에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것도 또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 네. 뭐 이것은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대선 당시에도 단일화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일화는 2등, 3등이 하는 거지 1등, 3등이 하는 거 아니다. 네. 이런 논리를 막 피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선거라고 하는 건 단 한 표도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합친 후보가 무조건 이겨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네. 진짜 합친 후보가 항상 이겼고요. 네. 그러나 이 강용석 후보의 독자 출마를 시키고 네. 또 그 이후에도 김은혜, 강용석 둘 다 단일화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경기도 선거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 네. 그러면 저는 선거 책임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만들겠다는 건 내년 임기를 다 채우고 끝에까지 자기가 당권을 쥐고 가겠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뭐 그것이 본인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정말 건강한 정당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각의 분석처럼 뭐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혹은 당권 주자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것이 묵과되고 임기를 다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저는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지금은 여성들만 빠져나갔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빠져나갈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정당임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을 하죠. 이왕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왜 갔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뭐 거기 가볼 만하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바로 때렸어요. 자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간 거면 국익에 심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죽하면 부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쓰시겠어요. 네. 다들 그냥 눈치 보고 아무 말씀들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아마 쓰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반대했다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안보실에서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선거 끝나면 6월 2일 날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윤리위원회가 미뤄지고 그리고 본인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슈 전환을 시키고 네. 또 혁신위를 출발시킴으로써 또 이슈 전환을 시킨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이 국민의 그야말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으뜸 당원 제도. 네.
으뜸당원. 도대체 뭐가 으뜸 당원이냐? 제가 정당 공부를 지금 네. 거의 한 40여 년 했습니다만은 으뜸 당원 이런 용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으뜸이 있으면 그다음 버금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가 있나요? 그게 또 하나의 편가르기다 아, 이렇게 또 얘기할 하나의, 수 아. 있겠죠. 20대 네.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고 또 뭐 당내에도 다수의 그동안에 꾸준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60대 70대를 향해서는 네. 뭐 태극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르고 계속해서 뭐 극단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으뜸 당원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네. 하나의 편가르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지금 당원들이야말로 모두 다 으뜸 당원들이 아니시냐. 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정말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윤석열 후보를 네. 후보로 만든 것도 당원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네.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원들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으뜸 당원들이신데 이걸 또 무슨 으뜸 당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죠. 네. 네.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을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네. 안보도 참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그 메시지를 보면 경제 계속 경제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 밀어주겠다, 규제도 완화해주겠다, 물가 무조건 잡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네. 또 안보 부분에서는 이 그동안에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하면 맞대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안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위론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네. 잡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그렇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파퓰리스트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네, 네. 윤석열 정부로서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얼마나 좋지 않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네. 역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부가 한 번 더 이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네. 뭐 정말 끔찍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부채도 부채가 700조, 채무가 500조, 가계 부채가 500조 네. 늘었어요. 이렇게 급격한 가계 부채의 증가, 네. 국가 부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실패로 그러니까요. 네. 인한 것이잖아요. 네. 가계부채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빚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인한 부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영끌하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좀 몰빵했는데 부동산 떨어지고 부동산 세금 올라오고 그러면 아직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네.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네. 미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후보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정부는 부자인데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고가를 풀어야 한다. 왜 이런 마치 이것이 제로섬인 관계인 것처럼 정부가 돈을 많이 가져가서 혹은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가계가 어려운 것인 것처럼 맞아요. 얘기했지만 얘기했어요. 그런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네. 가계 부채도 500조, 그다음에 정부 채무도 500조 같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부가 정말 아껴 쓰지 않고 펑펑 쓰고 네. 아무데나 돈 쓰고 또 뭐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이러면 가계도 정부도 빚이 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네. 또 이렇게 빚이 많은 가운데에서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가계의 고통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윤 정부가 이걸 하루하루 어떻게 하우스키핑을 잘하느냐, 그렇죠. 어디서 사고가 안 터지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 근데 곳곳에